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2021년 크리스마스 때 드디어 발사됐습니다. 이 망원경은 개발부터 발사까지 무려 25년이나 걸렸고요. 들어간 비용만 해도 11조 원이나 돼요. 와, 나 한 입만.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은퇴하고 나서 그 자리를 물려받고 이제 우주를 탐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그 어떤 망원경도 관측할 수 없었던 진짜 멀리 있는 심우주의 천체, 별들, 은하들을 관측하는 게 주 목표라고 해요.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정말로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우주의 모습, 우주의 기원을 밝혀낼 예정이라서 이 망원경이 인류 전체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제임스 웹 망원경 하나를 쌓아 올리는데 왜 25년이나 걸리고 돈은 11조 원이나 썼을까? 이걸 알려면은 허블 우주 망원경의 업적부터 알아야 돼요. 나사는 대략 30년 전에 허블 우주 망원경을 발사했고 우주의 미스테리를 정말 많이 풀어냈어요.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블랙홀이 실제로 있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을 찾아냈고요.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는 것을 밝혀냈죠. 또 허블 딥필드도 아주 대표적인 업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검은 하늘을 대략 열흘 동안 촬영했는데 적어도 2,000개 이상의 은하를 발견했거든요. 이 하나의 은하에는 또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의 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에는 몇 천억 개가 넘는 은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허블 우주망원경이 아니었으면은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이 우주에 은하와 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인류는 절대 알 수가 없었던 거였죠. 이 허블 우주망원경 덕분에 우주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허블 우주망원경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 우주가 암흑 에너지로 꽉 차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자, 이 몇 가지 업적들이 약간 굵직한 것만 몇 개 가져온 거지 거론을 안 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이 허블 우주망원경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도 책이 몇십 권은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컨텐츠로 아주 길게 또 여러 개로 풀어낼 예정이니까 그때 마저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들이 무려 30년 전에 발사된 망원경이 이뤄낸 업적들이에요.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그나마 우주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슬슬 허블 우주 망원경의 수명이 다할 때가 된 거예요. 차세대 우주 망원경을 쏴서 올려야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허블보다 더 크고 더 가볍고 더 튼튼한 망원경을 더 싸게 만들어서 우주로 보낸 다음 훨씬 더 많은 업적을 세우자라는 일념으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21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성공적으로 발사가 된 거고요. 자, 이렇게 허블의 자리를 대체할 제임스 웹의 반사경은 벌집 조각 18개를 모아서 직경이 6.5m나 돼요. 허블이 직경 2.4m짜리 단일 반사경이었는데 이 사진으로 보듯이 그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게다가 제임스 웹의 직광 면적은 허블 망원경의 7배나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무게는 허블의 60%밖에 안 되죠. 허블이 11톤이라면은 제임스 웹 망원경은 6.5톤이라고 해요. 또 제임스 웹은 허블보다 크고 가벼운 것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관측하는 범위부터가 달라요. 제임스 웹은 주로 적외선 영역을 관측할 목적으로 설계됐는데 이 적외선 영역은 허블이 지금까지 제대로 관측하지 못했던 영역이에요. 이 적외선 영역을 관측하려다 보니까 제임스 웹은 재질도 허블이랑은 다르죠. 제임스 웹 반사경의 재질은 베릴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베릴륨은 알루미늄보다 가볍고 강철보다 강하면서도 열 변형이 적고 또 적외선 반사 능력이 아주 좋다고 해요. 여기다가 금을 코팅했는데 이 금을 코팅한 이유 역시 적외선을 잘 반사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제임스 웹은 왜 하필 적외선을 관측한다는 걸까요? 자, 이것은 아주 멀리 있는 별이나 은하를 관측하기 위해서요. 우리 우주는 빅뱅 이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어요. 그리고 별이 멀면 멀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죠. 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금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우리 우주가 왜 팽창하는지, 왜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지 다 설명해놨습니다.
자, 어쨌든 이 우주 공간의 팽창 속도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빠르기 때문에 아주 먼 곳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 별빛은 도플러 효과로 적색 편의 현상을 보여서 빛의 파장도 늘어나 버립니다. 이렇게 늘어난 빛의 파장을 관측하려면 적외선 영역을 관측해야 되는 거예요. 즉, 적외선 영역이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별을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플러 효과는 뭐고 또 적색 편의는 뭘까요?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부엉이 한 마리가 자동차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 머신들은 관중석을 쌩쌩 지나가는데 가만히 소리를 한번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머신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바뀝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죠. 분명히 다시 들어봐도 자동차 소리는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파동의 원천이 되는 파원과 그 파동을 관찰하는 관찰자 사이의 거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파동은 기본적으로 360도 전방향 같은 속도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파동의 근원이 되는 파원이 이동해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같게 된다면 파원과 파동의 상대 속도는 상쇄됩니다. 즉, 파장이 짧아지는 거죠. 자, 똑같은 원리로 파동의 진행 방향 그리고 파원의 이동 방향이 반대가 된다면 상대 속도가 더해져서 파장이 길어지게 됩니다. 음파의 파장이 짧아지면 부엉이 쪽으로 다가오는 머신의 소리는 높게 들리게 되고, 부엉이를 지나서 멀어지는 머신의 소리는 음파의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낮은 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소리를 내는 음원 그리고 관찰자의 상대적 운동에 따라서 음파의 진동수가 변화한다. 이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자, 만약에 머신이랑 부엉이 둘 다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이 머신의 소리를 들어본다면 소리는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앰뷸런스가 내 쪽으로 올 때는 높은 음으로 들렸다가 앰뷸런스가 나한테서 멀어져 갈 때는 낮은 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도플러 효과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파동에 적용이 됩니다. 빛은 파동이기도 하니까 빛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태양빛은 백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태양빛은 백색이 아니라 여러 파장의 빛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거를 프리즘에 통과시켜 보면은 형형색색의 색으로 나눠지죠. 자, 이거는 비가 오고 나서 무지개가 뜨는 거랑 같은 원리죠. 자, 이렇게 백색으로 보이던 태양빛이 사실은 여러 파장의 빛들이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이 빛의 파장에 따른 분포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태양빛의 스펙트럼은 무지개처럼 색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 스펙트럼은 진동수가 많고 파장이 짧을수록 파란색을 띠게 되고, 진동수가 적고 파장이 길수록 빨간색을 띠게 됩니다. 자, 이제 필요한 기초 지식은 다 알았으니까 빛의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태양이 지구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칩시다. 빛의 경우에는 광원이 접근해 오면 관측되는 진동수가 커지고 파장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빛은 파란색을 보이게 되고 이 현상을 청색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태양이 지구로부터 아주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고 칩시다. 진동수는 작아지고 파장은 길어지니까 빛은 빨간색 쪽으로 치우쳐 보이겠죠. 자, 이 현상을 바로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엉이호를 타고 광속의 절반 조금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이동 중인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엉이호가 보이기는 할까요? 만약에 보인다면 또 어떻게 보일까요? 빛의 속도에 가까우니까 빛처럼 보이게 될까요? 영국 서리대 연구진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아광 속으로 이동하는 물체가 사람의 육안으로는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컴퓨터 모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부엉이 쪽으로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 엉이호는 청색편 현상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엉이호가 부엉이를 지나가는 순간 적색편의 현상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빛의 도플러 효과 때문에
빛의 파장이 왜곡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도플러역과 그리고 적색편 현상에 대해서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임스 웹이 왜 적외선 영역을 관측하려고 하는지도 아는 거예요. 정말로 멀리 떨어진 그리고 적색편 현상을 보이는 별들과 은하들은 태어난 지 아주 오래된 태초의 별과 은하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이 말은 적외선 영역으로 별과 은하를 관측한다면 그것은 태초의 별과 은하일 거예요. 이것들을 잘만 관측한다면 은하의 형성, 별의 진화 과정들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태어난 지 오래된 행성들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적외선을 주로 방출합니다. 이런 행성들을 찾아내려면 역시 적외선 영역을 관측해야 되죠. 추가적으로 멀리 떨어진 별과 은하일수록 성간 물질이나 먼지들이 빛을 분산시키고 흡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측에 대단히 방해가 돼요. 그렇지만 적외선으로 관측한다면 이 적외선은 파장이 길어서 투과성이 좋기 때문에 성간 물질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외선 영역을 관측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관측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외선 영역 관측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적외선은 지구도 망원경도 뿜어내거든요. 아무리 적외선 영역을 관측하려고 해봐야 지구랑 망원경 자체의 적외선 때문에 교란돼서 아무것도 못 볼 거예요. 그래도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절대 영도에 가깝게 온도를 내려버리면 적외선은 거의 방출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구를 절대 영도로 만들 순 없잖아요. 우주를 관측하자고 지구를 절대 영도로 만들 수도 없고, 지구를 절대 영도로 만들 수 있다고 해봐야 지구를 완전히 꽁꽁 얼려버리면은 지구 생명체는 다 끝장나니까요. 그래서 먼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우주로 보내야 돼요. 그 다음 망원경의 온도를 절대 영도에 가깝게 영하 233도까지 냉각시키면 되는 거예요. 또 태양빛하고 지구의 빛도 동시에 차단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과연 방법이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을 라그랑주 점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라그랑주 점이 뭘까요?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만약에 지구랑 달의 중력의 힘이 100과 100으로 완벽하게 똑같다고 해봐요. 조금이라도 물체가 지구랑 가까우면 물체는 지구로 떨어지고, 또 이 물체가 조금이라도 달에 가까우면 이 물체는 무조건 달에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물체가 달하고 지구의 딱 중앙에 있다면 이 물체는 지구로도 달로도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겠죠. 지구의 중력하고 달의 중력이 상쇄돼서 중력이 사실상 0이 되는 지점인 거예요. 이 지점을 처음 발견한 수학자 조제프 루이 라그랑주의 이름을 따서 이 지점을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이것처럼 지구하고 태양의 중력이 상쇄되는 지점 라그랑주점은 5군데나 있어요. 그 중에서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태양 L2 라그랑주점이라면 지구의 공전 주기하고 동일하게 태양을 돌면서 태양빛의 간섭 없이 심우주를 관측할 수가 있어요. 또 지구에서 나오는 적외선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죠. 제임스 웹 망원경의 아래쪽에 5겹의 차양을 설치하고 태양의 직사광선, 지구의 복사열선도 차단하고 우주를 관측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라그랑주점은 중력의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빛의 왜곡도 없어요. 그리고 망원경이 안정된 궤도에 있으니까 궤도 유지를 위한 연료 소모도 거의 없고요. 하지만 이 L2 지점은 100%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이제 태양풍이나 중력의 영향으로 아주 조금씩 망원경이 이 위치를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별도의 추진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체는 예상대로라면은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10년이 다 지나버리면 이 L2 지점을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망원경의 수명은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아 보이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하지만 이 망원경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망원경을 너무 멀리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발사한 다음에는 수리나 업그레이드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망원경의 수명이 다하거나 망가졌다? 그러면은 곧바로 11조짜리 우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허블 우주 망원경의 경우에는 비교적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수리가 가능했죠.
그래서 원래 수명보다 15년을 더 운영할 수 있었어요. 영화 그래비티에서도 이 허블 우주망원경을 수리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아니 그러면은 제임스 웹도 고장나면 수리기사랑 부품 실어가지고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좀 멀다고 그게 그렇게 힘든가? 네, 진짜 힘들어요. 일단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비용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냐면은 차라리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새 거를 하나 더 쏘는 게 나을 정도라고 해요. 최소 11조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요. 11조 원에 30년짜리 망원경 갖다가 도박을 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원들이랑 과학자들은 시험도 엄청 많이 하고 안전장치도 많이 만들고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리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시간이랑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돈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들어가고 그렇게 된 거라고 해요. 반면에 이 망원경을 운영할 수 있는 수명은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편이죠. 허블이 대략 30년을 사용했는데 제임스 웹은 겨우 10년밖에 안 된대. 가성비는 진짜 떨어지죠. 이게 그 궤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가스가 10년이면 다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제임스 웹은 돈도 계속 들어, 발사는 계속 연기돼, 뭔가 보여주는 건 하나도 없어. 미국은 참다 2011년 결국 청문회를 엽니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안 빡치면 보살이죠. 야 너네 시간이랑 돈 준 게 얼만데 여태 성과가 없어? 뒤질래 진짜? 놀았어? 야 너네 안 되겠어. 너네 나사 예산 삭감시키고 제임스 웹인지 뭔지 그거 당장 취소시켜. 아이고 형님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거 무조건 진행해야 돼요. 이 제임스 웹에 쏟은 시간이랑 돈이 얼만데요. 차라리 다른 프로젝트를 포기할게요. 자, 이렇게 제임스 웹은 지켜지고 다른 프로젝트들이 취소되고 연기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졸지의 제임스 웹 때문에 직장 잃은 과학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제임스 웹을 정말 싫어하는 과학자들이 아주 많다고 하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냥 제임스 웹 프로젝트를 취소시켜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게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중소규모 프로젝트를 여러 개 분산 투자하는 게 훨씬 킹성비 있었을걸요? 실제로 유럽이나 일본 또 중국 같은 경우는 훨씬 싸게 그리고 훨씬 빠르게 많은 성과를 냈잖아요.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 계속 지켜만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있는데 이 스페이스X의 완전 재사용 가능 우주선 스타쉽의 개발이 완료된다면 제임스 웹의 수리, 정비가 가능할 수도 있을 수도 있거나 말거나 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가능하다고 하면은 수명도 늘리고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하면서 가성비를 조금 올릴 수 있겠죠. 사실 제임스 웹의 핵심 관계자들은 이 망원경이 비싸고 오래 걸려도 꼭 써야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해요. 그 다른 망원경들이 싸고 효율적이면 뭐합니까? 적외선 영역에서는 장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적외선 우주 망원경은 원래 비쌉니다. 적외선 망원경 중에 싼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있으면은 이미 만들었죠. 우리가 바본 줄 아세요? 그리고 이 정도로 높은 성능의 적외선 우주 망원경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것으로 최초의 별과 은하, 행성도 관측하고 외계 지적 생명체까지 찾으면은 11조 갓찍히 안 아깝지 않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성과를 다 내준다면야 11조에 30년 안 아깝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그 매몰 비용이라는 건데 그 중년 게이머 김 실장님이 린저 씨들이 리니지를 때려치지 못하는 이유로 매몰 비용을 들거든요. 근데 이 매몰 비용의 개념을 정말 재밌고 또 쉽게 얘기해줘요. 그 영상을 한번 보면 바로 이해가 될 테니까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눌러서 영상 보고 오시고요. 어쨌든 이 제임스 웹의 매몰 비용도 너무나도 큰 거예요. 여기에 붙은 과학자들 인원이 수백 수천에 또 여기 들어간 연구랑 논문도 몇천 페이지는 될 거예요. 들어간 비용이 11조에 시간이 30년이면은 야 이거 때려치기 쉽지 않죠. 매몰 비용이 너무 커버리니까 이 프로젝트를 포기해버리면은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하여튼 제임스 웹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목숨 걸고 올인해야만 돼요. 자, 이제 발사는 성공적으로 마쳤고 라그랑주 점까지만 잘 도착해서 우주 여러 군데를 관측해서 앞으로 우주에 대한 신비도 풀고 뛰어난 성과를 내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래비티 영화 장면 잠깐 나왔던 거 다들 보셨죠? 오늘의 영상은 그래비티 리뷰였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